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문학 이야기를 풀어볼 조법종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는 제가 이제 전라북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좀 독특한 공간이어서 자주 와봤었고요. 또 뭐 사실은 이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오면 이 진안 홍삼타운인가요? 아주 최고로 여기를 호평을 하십니다. 그래서 덕분에 진안을 왔던 기억들이 자주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특별히 또 문학 방문사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전라북도하고도 좀 그와 관련된 일들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몇 차례 좀 관여를 좀 예컨대 제가 지금 부석대학이 있는 데가 완주군이고 또 이제 요새는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각 시군 단위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영양 강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참 뜻깊은 자리에 도착하게 돼서 반갑고 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오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처음 강의를 의뢰받았을 때 이 포괄 범위가 상당히 좀 넓었어요. 인문학을 통한 여러 이해랄까 접근을 좀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다 감당하기는 굉장히 이렇게 넓지가 않아서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가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지역에서 주로 했던 것 또는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조금 활동을 좀 한 내용도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역사가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뭐 물론 인문학에는 예술, 문화 뭐 다양한 분야까지 포괄이 되는데 원형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조금 가져보시고 지금 제가 우리 역사박물관도 지난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전라북도권 동북권이 새롭게 또 주목도 되고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 접근을 약간은 뭐 통속적인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맥락에서는 역사라는 것은 저렇게 끊임없이 서로가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JTBC라는 데서 강의를 할 때 강의하면서 사용했던 제목이어서 오늘 활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라는 말 자체에 대한 이해를 조금 명확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역사하면 되게 뭐가 떠오르세요? 과거에 대한 많은 지식, 되게 이제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그래서 역사라는 말이 과거의 사실이나 그걸 기록한 어떤 책, 뭐 이런 식의 일반론적인 이해가 있는데 이건 어찌 보면 교과서적인 표현이고 과연 그런가를 다시 한번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역사라는 말 자체가 원래 무엇부터 시작됐는가를 알면 그 본질적 의미가 좀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역사하면은 이게 한자로 우리는 역사사자를 이렇게 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자라는 것은 어떤 모양을 상영한 거예요. 그려낸 거예요. 그럼 이게 뭘 그려낸 것일까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원을 좀 더 알자 그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많이 드시는 뭐 국제적으로도 많이 호평받는 우리 음식 중에 신라면이라고 있죠. 이 신자가 무슨 신자죠? 네, 여기 보면 잘 조금 보이나? 매울신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맵다라는 건 감각인데 이걸 상형문자로는 어떻게 글자를 만들었을까요? 사실 한자의 형성 과정을 보면 6가지 뜻이 있어서 뭐 다른 뜻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 분명히 어떤 모양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먹고 달다, 쓰다, 뭐 짜다, 시다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오미라고 해가지고 여러 맛을 하는데 맵다라는 건 맛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맛은 아픔이에요. 통증이에요. 통증. 사실 여기에 답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맵다라는 걸 어떻게 모양을 그려냈을까?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는데 어떤 모양에서 왔어요.
갑자기 퀴즈를 내려니까 여러분 당황스럽죠? 놀랍게도 이 모양은 이 모양이라는 표현이잖아. 이 매울신이라는 이 뜻의 그 모습은 맛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방금 말씀드린 통증이라는 개념과 연결돼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대 세계로 아주 초기 사회로 가면 여러분 이웃 종족을 우리가 전쟁을 해가지고 점령을 해가지고 그들을 포로로 다 잡았어요. 처음엔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포로들을 네? 처음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제물 삼아서 하늘 신에게 그 뭐랄까 희생양으로 제물양으로 삼아서 했는데 그렇게 죽이다 보니까 좀 아까워요. 좀 멀쩡한 사람들 죽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예라는 개념의 존재로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노예를 그 사람이 비슷하니까 구분을 해야겠죠. 처음에 어떻게 노예를 사람과 구분하게 했을까? 일반 자유로운 우리 종족과. 오, 예. 가장 쉬운 방법이 머리를 확 밀어버립니다. 빡빡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머리가 번쩍하면 저건 노예 금방 알죠. 근데 문제는 자꾸 머리가 자라요. 똑같고 귀찮은 거예요. 야, 그렇게 안 하고 명확하게 노예라는 걸 알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하는 게 여러분 경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경을 친다. 이게 뭐죠? 경친다는 게? 예. 이마에다가 먹물을 확 바르고 여기다 콱 찍어가지고 여기다 타투 문신을 해버린 거예요. 이마박이 시커먼 놈은 노예인 거예요. 그게 경치는 겁니다. 죄수들 그러니까 노예 만드는 그런 작업이죠. 근데 이것도 머리가 자니까 이게 덮이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은 면적을 하기가 좀 복잡하고 하니까 좀 얼굴 중에서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저걸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위치가 바뀌었어요. 어디로 바뀌었을까요? 정답. 코에다가 먹물을 확 찍어. 파파파파. 찍는 때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어르신들 어렸을 때 싸움하다 코 한 대 막으면 그냥 되게 맵죠. 코에 물 거꾸로만 들어가도 무지 맵죠. 놀랍게도 이 맵다라는 것은 코에다가 문신할 때 쓰는 도구인 바로 문신 도구를 표현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코에다가 먹 바르고 막 찍고 그게 매운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실제 유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그래서 이 부분, 이 손잡이 부분이 요거고요. 요게 침이에요. 요게 침. 그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신라면 먹을 때마다 신라면 느낌이 확 오시죠? 네. 이게 이제 그 표현, 이름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 그 개념을 추적하면 그 핵심적인 느낌이 파악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실질적으로 역사를 의미하는 사자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라는 말은 갑골 문자, 옛날 뼈에다가 글씨를 썼을 때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청동기를 만들면서 그 청동기 표면에 금문이라고 해서 만든 글자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진시황이 그 일곱 나라를 통일하고서 문자를 통일할 때 쓴 소 전체는 이런 글자였고 나중에 한나라 때는 이런 글자를 썼을 때 이런 모양이 결국 이렇게 된 건데 이것도 뭔가 모양을 이제 상형을 한 거예요. 이 사라는 글자가 무슨 뜻인가가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자전을 만들었어요. 예, 이게 이제 갑골문에 또는 그 금문에 나오기 시작한 사자 모습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걸 보면은 뭔가 이게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느낌인데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이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자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자가 너무 많고 뜻과 의미가 헷갈리니까. 그래서 허신이라는 사람이 설문해자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설명할 설자, 글을 설명하고 글자를 풀어준 책. 그게 이제 설문해자예요. 이 책에는 딱 요 한 줄로 사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사. 그리고 요 숫자는 제가 붙인 건데 기사자야. 그래서 사실사자죠. 사실을 기록하는 사람이다.
놀랍게도 역사 사자는 과거의 사실이나 기록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기록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글자 두 번째 요 부분은 글자의 모양을 설명하는데 이 손으로서 잡을 찢자, 중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을 기록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기록하려면 무슨 필기도구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이 중은 아마도 무슨 필기도구인가? 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 사람이 2000년 전에 답을 뭐라고 했냐면 중은 바른 것이다. 바를 정자를 딱 써놓고 아주 추상적 개념인 바르다라는 의미로 딱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 해석에 대해서 매우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글자 연구가 매우 중요해서 자학이라는 게 아주 발전을 많이 했는데 몇백 년 동안 논란이 돼요. 그러다가 청나라 고중학 시점에서 와서야 정리가 되는데 아주 재밌게 정리돼요. 일설은 이게 일종의 뾰족하게 해서 활대처럼 해서 구멍 뚫고 쓰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설이 있었는가 한데 더 구체적인 설이 아니다. 활 쏘기 할 때 화살 적중수를 기록하는 하나의 산통이다. 여러분 우리 산통 깬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우리 젓가락통, 수저통 같은 걸 여기다 놓고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헤아리면서 헤아릴 산자. 헤아리는 통인데 누가 툭 쳐서 이거 떨어지면 산통 헤아린 거 다 깨져버려요. 엉망되는 게 산통 깨는 건데 바로 산통이다라는 설이 강력히 제기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길어지는데 중국은 최초로 나라를 정비해서 통일한 나라가 은나라 때 있고 주나라가 정비가 되는데 주나라라는 나라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가 모양을 좀 적절한 게 없어서 찾다 보니까 일본께서 그냥 갖고 있는데 주나라 왕이 직접 다스린 지역이 있어요. 여기를 되게 우리가 경기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경기 주변에 조그만 큰 또는 지역들이 분포가 되는데 여기를 누구에게 통치하게 맡기냐면 나의 형제들에게 맡겨요. 왜? 믿을 만한 사람은 형제들이니까. 그리고 조금 떨어진 데는 나의 사촌들, 더 떨어진 데는 팔촌들 해가지고 다 나의 친척들, 나하고 성이 같은 친척들에게 다 지역을 나눠줘서 제후를 임명해서 다스리겠어요. 그럼 제후들이 그 주나라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냐면 그 지역에 가면 여러분 종손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종갓집이라고 아시죠? 종갓집이 뭐 하는 집이죠? 그렇죠. 제사 지내는 집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에요. 원래 여기 제단 위에다가 재물 놓고 피 떨어지는 거에 그 지붕 씌운 게 종자인데 이 종가가 여러분 종묘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그 종묘라는 거하고 바로 이게 연결되는 건데 이 제사 지내는 집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종이 왜 중요하냐면 두 번째로 자 이제 이게 제사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이제 이건 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방에 제후들 신하들이 자기 친척들이 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가 다스리는 공간의 읍성이 흙으로 쭉 쌓게 돼요. 쌓은 것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나의 그 봉지다라고 해가지고 나의 임지다 해가지고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성벽에다가 뺑 돌아가면서 자기 구역을 표시하는 나무를 봉해요. 이게 봉건제 할 때 봉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손으로 나무 묘목을 이렇게 잡고서 심는 모습 거기서 나온 게 이 봉자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 땅, 내가 다시 땅입니다. 그래서 먼저 봉을 첫 번째로 한 다음에요. 두 번째로 하는 것이 원래 이 지역에 토착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어요. 토착신 사당이 여기 있었어요. 그럼 그 토착신 사당 바로 옆에다가 또 사당을 하나 지어요. 이거는 뭘 짓냐면은 서울에 있는 종묘와 같은 지방 종묘를 주나라 왕실을 모시는 사당, 신당을 그 왕실 사당을 딱 세워가지고 먼저
서울에서 이쪽으로 온 그 지방의 제후가 하는 일이 영역을 확인하고 중앙에 있는 원래 토착신의 사당 옆에다가 자기네 집안 사당을 지은 다음에 여기도 절하고 여기도 같이 절을 해요.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착신이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는 사직이라는 거예요. 사직. 사자가 토지를 모시는 신과 곡식신을 모시는 사단, 직단 요걸 같이 이제 모시는 게 사단인데 여기에 이 지역민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다가 옆에다가 똑같은 걸로 중앙에 강력한 권력의 상징 종묘를 해놓으니까 제사를 지낼까 안 지낼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여기도 여기도 제사를 지내주니까 그래 우리를 존중하네? 그럼 알았어 우리도 존중해줄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 종묘사직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것이 국가 권력의 상징물이 되는 거예요. 중앙의 종묘와 지방의 사직이 일체화되게 하는 그런 재개라면서 이 지역을 장악하고 이 지역의 종교적인 신앙의 구심점을 자기네 것으로 하고 연결짓는 작업하는. 그래서 이 종묘를 건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 이게 봉건제예요. 봉건제. 우리가 뭐 봉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방의 피우달리즘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르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중앙의 권력 잡은 자가 지방을 장악하고 지방의 영역을 확인하고 지방의 종교적인 구심력 세력을 확인하면서 종묘와 사직이 결국은 국가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역사 얘기를 하는데 너무 외따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건을 하는 겁니다. 이 중국에서 그 은나라 때 그 사직 옆에 그 종묘를 세워서 그걸 일체화했던 유적이 발견돼서 그걸 복원한 그 모습인데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 가보시면 서울의 역은 종묘에 있는 거 아시죠? 그 종로 4가 5가 그쯤에 종묘라는 게 왕궁이 여기 경복궁에 있으면 좌묘 왼쪽에 종로 4가 그쯤에 그 종묘가 있고 사직은 오른쪽으로 사직터널 넘어가가지고 저 연세대에 넘어가는 그런 데가 있는데 사직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종묘와 사직 그리고 그 안에 왕궁을 지어가지고 국가 권력의 실체를 완벽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중국에서 다 유래되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사설이 길어지면 종묘에서 지내는 대제가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통치하던 사람들이 3년에 한 번씩 서울에 다 올라와야 돼요. 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피부치 형제들에도 지방에 가면 딴 생각이 날 수 있죠.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은 다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는 한 가족이야 라고 해서 종묘라는 곳에서 대제를 지내게 합니다. 대제. 종묘 대제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설날이나 추석 때 다 모여서 우리는 한 가족 결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만 지금 유일하게 중국의 종묘 대제 형식이 남아 있는데 서울에서 옛날 그 고종의 그 아들 영친왕의 그 아들도 이우씨가 있어요. 영친왕의 아들 얼마 전에 죽었는데 이분이 이제 조선 왕실의 상징 적장자가 돼가지고는 다 줄 서서 우리는 이씨 하나 가족이야 순서대로 서열해봐. 우리는 결코 배반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아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의례를 합니다. 자,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요 종묘 대제 의식이 끝나자마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 바로 대사례라는 활쏘를 사자인데 활쏘기 대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일가족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왕이라고 치고 자 우리 형제 이렇게 다 모였으니 너무 좋다. 하고선 우리 조상님의 은공에 감사하고 자 그 다음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활 좀 한번 쏠까? 그래서 옆으로 쭉 가서 쫙 줄 서가지고 활 쏩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왜? 이분들이 지방에 가서 열심히 그 지역을 잘 다스리고 군사훈련도 하고 지켰으면 활 쏘기는 잘하겠죠. 근데 맨날 거기 가서 지방 그 왕이 됐으니까 띵까띵까 놀고 딴짓하고 했으면 활 쏘기를 잘 못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안 줘요. 활을 쏴서 기준 점수 이상을 맞으면 수고했어. 다시 가서 계속 잘 다스려. 기준 점수가 조금이라도 낮으면 됐어. 옷 벗고 야 다음에 들어가.
완전히 인사고과 시험장. 그래서 종묘대제가 한다는 것은 내 목이 붙어있을까 살아있을까를 걱정하는 아주 절실한 상황을 만드는 건데, 이때 저 멀리에서 관역을 향해서 옆에 있다가 활이 와서 딱 맞았는지를 정확히 중이요 낙이요를 산통에 놓고 하나씩 헤아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였어요. 그 이 사람은 가장 미관발직이에요.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뭐 하는 일이란 게 그냥 숫자 세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결과는 이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이 지방의 영주, 왕 같은 존재들이 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는 매우 낮은데 매우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보다는 신조가 바른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라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바르게 헤아리고 정리하는 그런 존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 대사례가 이게 영조 때 진행된 그림인데 바로 요 옆에서 활쏘기 개수를 마치는 그런 존재도.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니까 안 되겠다. 야, 그 숫자만 세하지 말고 아예 저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낱낱이 기록해서 보고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극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 저 젊은 새파란 사관들이 왕이 뭐 열심히 얘기했으면 뭐 막 쓰고 있는 거 아시죠? 그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합격하거나 그런 데 했을 때 가장 먼저 초임 그 팔팔한 기세와 의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거침없이 써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조선 우리나라에 특히 조선의 그런 사관제도가 아주 잘 발달했는데요. 왕이 절대 못 봐요. 몇 번이나 보려고 했던 걸 다 막아냅니다. 목숨 걸고 막아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욕을 아주 잘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27대 왕 중에 욕을 잘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잘했을 것 같으세요? 오, 이렇게 잘하시냐? 답을 다 아시네.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 아시죠? 이방원이라는 존재가 생각해 보십시오. 정몽주 때려 죽이고 형제에 난해서 자기 이복 형제들 죽일 정도로 아주 그냥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야 저럴 수 있어 싶은 존재니까 말인들 어땠겠습니까? 뭐 뻑하면 야이 뭐 개 뭐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돼서 뭐 이렇게 폼 잡다가도 막 화나는 일이 있으면 막 거칠게 나오겠죠. 사활 왕활 견자 먼자 학습 그 순간에 사초함에 들어가면 나중에 후손들이 보면 야 우리 할아버지는 이게 뭐야 입이 뭐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야야 그만 그게 어떻게 다 이미 다 써서 다 들어가 버렸대. 안 되겠다 해서 왕의 행동이 통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 이상하게 쓰기만 있는데 왕이 말이 바뀌고 어디 가서 막 이상한 짓 하려도 것도 못하고 아주 정확한 통제 감시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로 살아있는 존재가 자리 잡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역사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때문에 지위가 수상 국무총리 지위까지 갑니다. 여러분 사마천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태사령인데 바로 그 시중의 역할, 수상의 역할이고, 우리나라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도 시중이었어요. 국무총리였어요. 그래서 역사 책임자가 말 그대로 왕의 바로 다음 자가 될 정도의 그런 역할을 준 겁니다. 그래서 중국사에서 형성된 이런 어떤 그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 그리고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켜내는 그런 전통이 중국에서 형성된 역사 전통이고요. 자, 그럼 이제 서양에서 얘기하는 히스토리라는 말의 뜻도 알아야겠죠. 그리스어에서 이스토리아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거는 그 보아서 알다라는 위드라는 이런 그 인도 유럽의 원형에서 나오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뭘 아는데 들어서 알기도 하고 만져봐서도 알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는데, 아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하게 봐서 아는 겁니다. 근데 이 알다라는 의미의 이 개념이 보아서 아는 그런 개념인데, 재미있게도 그 표현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여러분 마을마다 그 종족의 또는 그 마을의 역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러면 마을에 이장님 있잖아요. 이장님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의 그런 존재가 그리스에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히스토라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확하게 쓴 기록이 히스토리아라는 말인데, 이 정확히 한다는 개념은 그냥 소문으로 알고 들어서 알고가 아니라 직접 그 얘기를 들으면 가서 보고 확인하고 정확하게 맞나 틀린다를 정한 다음에 쓴 기록이 바로 히스토리아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 잘 이해해주는, 표현해주는 내용이, 여러분 헤로도투스라는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기록이 바로 헤로도투스라는 히스토의 기록. 그래서 우리는 뭐 페르시아 전쟁사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헤로도투스의 히스토리아예요. 히스토인 헤로도투스의 기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각종 내용들이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고 있지 않나요? 예. 그게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는 지난 그 2020년 그때 이러이러한 분들이 뭘 했구나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남기는 기록을 하는 건데 그걸 정확하게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헤로도투스의 이 기록에서 여러분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을 왜 뛰죠? 42.195km 뛰는 거 아시죠? 그걸 왜 뛰죠? 예? 예. 승전보를 알리는 전령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리스를 먹으려고 100만의 대군이 쳐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 군대가 가야 되는데 그때 마침 그 스파르타는 무슨 제사 진앙에서 참여 못하고 아테네 혼자만 맞아야 되는데 5만 명의 병사가 100만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가족과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자기 아버지, 자기 자식들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뛰어난 무기를 가져도 100만과 5만이 싸우면 다 죽는 게 눈앞에 보이죠. 그래가지고 마라톤이라는 해변가에 가서 그리스 군대를 맞으러 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리스가 이겨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대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는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빨리 그걸 알려줘야겠죠. 쭉 짜고 가서 우리 이겼어 하고서 죽었다 라는 그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뛰는 게 마라톤 전주예요. 그래서 올림픽에는요 전 세계 나라가 다 참여하고 마라톤에 다 참여하는데 한 나라만 절대 참가를 안 해요. 감이 오시죠? 어디가 참가를 안 할까요? 페르시아를 계승한 이란은 마라톤에 한 참여. 우리 진 걸 전하는 전투에 경기에 미쳤다고 우리가 참가하겠습니까? 그런 식이 된 겁니다. 그 얘기를 정확히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의 그 기록에서 다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기록으로 연결이 됐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서양에서의 히스토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일어난 사실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기록하는 그런 개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 다 빨리빨리 건너뛰고 마지막으로 역사라는 말의 중요한 개념을 알려주는 것이 아프리카에서 나온 잘리라는 사람들에 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쿤타킨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가 좀 통하시네요. 저희 요즘 대학생들한테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뿔이라는 소설 아시죠? 바로 뿔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아프리카의 첫 발을 디딘 미국의 첫 발을 디딘 아프리카 노예가 돼버린 그 출신인 쿤타킨테라는 사람의 얘기인데 그 7대 후손인 알렉스 헤일이라는 미국 흑인 작가가 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에요. 실화인데 소설처럼 쓴 거죠. 근데 이 소설의 내용은 뭐냐? 잘 아시는 것처럼 70년대 미국 사회는 흑백 갈등이 무지 막강했습니다. 특히 저 남부에서는요, 자기 눈에 마음에 안 드는 흑인을 백인들이 잡아다가 나무에 걸어서 화형시키고 뭐 있을 수 없는 1970년대에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 흑인의 처지는 또 어떻게 했냐? 아주 개차반 일보 직전이에요. 이 알렉스 헤일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탐문 조사했는데 젊은 흑인 애들이 자기 할아버지를 모르는 애들이 50%에 가까워요. 왜? 미국 흑인 사회가 완전히 미국이 방치하다 보니까 교육도 못 받고 알코올에 뭐 마약에 찌들고 폭력에 찌들고 숱하게 그냥 뭐 난잡한 그
성관계들 하고 결혼도 했다 이혼하고 하니까 애들이 내 할아버지가 누구지? 뭐 결혼을 몇 번씩 해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뿌리고 뭐가 아예 없어요. 존재적인 자치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알렉세이가. 야, 우리가 이렇게 인간도 아닌 존재로 전락이 돼 있으면 안 되지 라는 반성과 함께 과연 나의 뿌리는 무엇일까를 추적을 한 게 알렉세이가 쓴 뿌리라는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 기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노예매매 문서, 뭐 법원 판결 문서 이런 걸 추적해서 200년에 걸친 자기 조상의 역사를 추적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최초의 자기 조상이 쿤타킨테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출신지가 지금 주프레라고 쓴 건 나중에 확인된 거고, 요 일대 어디 감비아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왔다는 사실까지는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알렉세이라는 이 작가가 놀랍게도 야, 여기서 끝이지 말고 아프리카 우리 할아버지 진짜 고향 마을까지 한번 찾아보자 라고 좀 무작정 감비아라는 나라를 갑니다. 그래서 감비아 정부 관리한테 나 사실 이만저만에서 왔는데 그 우리 조상의 역사를 알 수 있게, 우리 할아버지 고향을 좀 알 수 있게 해달라 했더니 벙찌는 거죠. 관리들이.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동대문, 남대문 가서 김서방 찾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들 벙찌고 있는데 그때 한 관리가 가만, 혹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의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냐 했더니 놀랍게도 아프리카 마을에는 마을마다 마을의 역사를 깡그리 외워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다 있대요. 이장님 같은 거죠. 그 사람 이름이 짤리예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글리옷이라고 그 표현을 다시 해놓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문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일은 그냥 평생 그 마을의 역사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늙어 죽어갈 때쯤 어떻게 자식이 옆에 놓고 계속 같이 외워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그걸 깡그리 또 그 아들이 외워서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잘리로 연결되는 세습직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라 해가지고 하나의 방법이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 사람이 녹음기 구하고 통역 구하고 집차 하나 구하고서 각 마을을 막 쏘다니면서 녹음기 들고 제가 이만저만 했으면 들려주십시오. 이 사람이 막 우리 마을의 역사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막 다 그러다가 한 2달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주프레라는 마을에 도착했어요. 이건 그 TV 시리즈로 나왔던 장면인데요. 이 사람이 짤리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을의 역사를 들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막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막 외우다가 쿤타킨테는 사냥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이 한마디를 딱 놔두고 쓱 넘어가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쿤타킨테가 맞고 성인식을 하고 끝내고 그 기념하기 위해서 북을 만들려고 사냥을 나갔다가 노예 상인들에게 잡혀서 끌려간 게 자기 할아버지의 역사의 마지막이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근데 쿤타킨테 맞고 사냥 나간 것도 맞고 돌아오지 않았다까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면서 자기 할아버지의 마지막 역사의 모습을 확인하는 그 장면인데, 나머지 모든 걸 맞춰보니까 바로 이 마을이 자기 할아버지의 역사였던 거예요. 고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셨던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여기서 자기 할아버지 동생의 자손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200년 뒤에 그 형제 친척을 만나는 그런 감극적인 모습이 실화입니다. 실화 전개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생각해보시죠. 이 아프리카 깜둥이라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깡그리 외워서라도 한 400년의 역사까지 올라간대요. 네. 그걸 기억하는 인간의 어찌 보면 거의 본능에 가까운 이 노력, 이게 바로 저 문명국의 중국이나 그리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 같게도 여기지 않았던 아프리카 흑인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나는 누구일까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은 프로가 없었는데 한 10년 전인가까지만 해도 KBS에서 보면 수요일인가 보다 그 입양되거나 고아로서 그 자기 부모 못 찾던 사람들이
부모 찾겠다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때 나왔을 때 제가 아주 제 마음에 딱 들어온 게 이거예요. 내가 지금 부모 찾아서 원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좀 보상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만 알려달라. 왜? 내 자식을 낳는데 내 자식에게 내가 누구고 너는 누구라는 걸 얘기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내 안을 이어갈 내 자식에게 너는 누구다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걸 모르니까 그것만 알려주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또는 설명을 갖고 싶었던 거죠. 놀랍게도 이 쿠타키테가 한 이 표현은요. 교회 다니신 분들 계신가요? 별로 안 계신가요? 교회 가시면 신약 성경에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데 바로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고 또 누구는 누구에서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와 결혼해서 누구 낳고 맨 여기 보시면 낳고죠. 이 인류 초기에 자기의 계보를 이식하던 그 원형을 모습을 그대로 전해주고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 여기 답을 내가 써놨구나.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기록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라는 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이라는 데가 있어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 다르죠? 예? 형태에 따라 깊게 예수에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가 있고 예. 내려오는 족보가 예. 있고. 그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형식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요, 인간의 최초 조상인 아담 그리고 이브라고 하는 거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서부터 기원부터 시작해서 쫙 내려서 예수님에게까지 내려오는 방식이에요. 부계 혈통 개념입니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쫙 이어졌어요. 그런데 누가라는 사람은 그렇게 안 썼어요. 누가라는 사람이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 가끔 어디 다 보면 누가병원 뭐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기독교 신자분이 병원을 지을 때 누가병원이라고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누가라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예수님은 누구 자식이죠? 누가라는 과학자, 의사가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신 한국 다니신 분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동정녀 마리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애를 뵌 게 동정녀예요. 수천여로서 아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의 힘으로. 그러니까 누가라는 과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인가요? 생물학적으로 아버지 요셉.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맞는데 생물학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누구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쓰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위는 누구이고 그 위는 또 누구이고 그 위는 누구이고 해서 저 기원부터 내려오지 않고 나는 누굴까? 아, 나의 확실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으니까 나는 누구 아버지의 아들이야. 그럼 그 아버지의 아들은 그 위에 할아버지야. 그 위에 증조야, 고조야. 이런 식으로 역으로 올라가는 지금의 나로부터 출발하는 방식을 했는데 놀랍게도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근데 거기 써있기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또 쓸 수가 없어요.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 아버지의 족보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 식의 역사를 보는 두 가지 대표 사례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역사를 파악한다는 것은 저 우리의 구석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파악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나는 누구지? 나의 아버지는 누구지? 나의 할아버지는 누구지? 라는 식으로 지금 현재부터 과거로 올라가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라 저 과거 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나로 내려오는 방법인데 어느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까? 예, 또 둘 다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문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고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 우리 주변은 뭐지?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지? 이 시대는 어떤 사회인지를 어찌 보면은 과학적인 관점도 필요하지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야 사건 사례들
인간의 창작의 어떤 상상의 행태들 그런 것들을 같이 다 보여하는 그런 과정이 인문학의 세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건 제가 요즘 그런 아프리카에는 아까 얘기한 짤리로 상징되는 존재들은 사라져 버렸어요. 왜? 문자 기록이 다 있고 매체가 있으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이 흥얼거리면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할 일이 필요해요. 뭘 했나 봤더니 대부분 음악가들, 그룹 사운드, 만딩가족의 에케족이니 뭐니 해서 아주 유명한 음악가들로 발전했더라고요. 이 사람들 인터뷰를 했어요. 너희 할아버지 때 그 잘리, 그 클리오 그런 존재들은 어떻게 인식이 됐다 했더니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We say in Africa, 아프리카에서 클리오다 했어. 한 사람의 클리옷이 죽었을 때 like a library burns, 마치 하나의 도서관이 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으로 말합니다. 한 명의 잘리가 죽는 순간 뭐라고요? 도서관 하나가 다 타버린 거라. 그럴 정도로 인간의 그 어마어마한 기억력과 그걸 통해서 자기의 존재성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참 원시적이고 미개인이다라고 하는 저는 아프리카인들에게도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역사란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기억하고 기록하고 탐구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 그래서 저는 과거의 사실이 역사가 아니라 그 사실을 알아가는 인간의 행위.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동사형으로 이 의미를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이제 제가 또 역사교육과이기도 해서 우리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이 돼야 돼요.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역사하면 딸딸딸 암기하는 암기 과목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역사가 절대 잘못 알려진 거예요. 역사는 과거의 사실 많이 하는 게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라는 것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지식들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깨우쳐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만 기억해 주세요. 역사는 지식이 아닌 지혜 깨우치기다. 여러분 수많은 사실을 왜 알겠어요? 나 연도 알아, 그 장소 알아, 누군지 알아. 그거 하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된다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대실패한 대표적인 대실패라고까지 뭐 폄하는 못하겠고 실패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암기 과목 위주의 시험을 보게 하는 이 제도가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도 뭐 수능이니 뭐 다른 거 많이 축제를 해봤지만 내면서도 자괴감이 들어요. 야, 이런 거 요거 몰랐지 문제를 꼭 내야 되나? 그거 뭘 좀 모른다고 인생이 바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 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점수도 낮게 들고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 수십 대 1이고 뭐 고시까지 그렇게 되니까 시험 문제라는 것 자체가 요거 몰랐지 시험으로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의 합리적이고 뛰어난 판단력이나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몇 년도지 다음 사건 5개를 쭉 나열해놓고 이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맞는 것은 근데 그 간격이 2달밖에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미쳤지 그걸 왜 내? 서울시 7급 공무원에서 그거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2년 작년인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고 싶어도 시험을 그렇게 봐버리면 시험 대비용 과목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좀 교과서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교육 방법도 바꾸는데 좀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핵심은 우리 지혜 키우는 과목으로 가자. 왜 그랬지? 그게 어떻게 됐지? 그래서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중요하지. 그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가. 이거는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실 때 뭐가 중요한지가 연대하는 게 중요한 건지 깨우치는 게 중요한 건지 방향을 바꾸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거 좀 나중에 할 얘기인데 나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런 식으로 그 연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깨우쳐주고 그러다 보면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알아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로운 놈이 사기꾼들이 또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해야 사기 쳐먹죠. 요새 저 보이스피싱하는 거 보면 별 희한한 방법으로 다 접근하는데 그거 머리 좋지 않으면 생각도 못할 방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살면 인간이 참 비참해진다는 걸 깨우쳐주는, 결국 지성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강조하는 게 지식, 지혜, 지성을 확립하는 교육을 하자. 깨우쳐주기,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 세워주기. 그래서 여러분이 마을을 왜 만들겠습니까? 같이 잘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같이 살자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나만 잘 되면 되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여기는 못 먹고 막 복잡한데 나만 여기서 잘 먹고 살면 그게 지옥이 천국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 속에서 나도 잘 먹어야 떳떳하고 잘 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로 갈 수 있는 역사의 모습들을 보여주자. 그래서 지식에서 지혜로움을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관의 지성의 교육을 역사를 통해서 하자라는 게 최근에 요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사용한 최초의 도구는 뭘까요? 예, 아주 훌륭한 교과서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답이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용한 최초의 도구 해가지고 돌도끼, 아술량, 돌도끼 이런 식의 거 많이 배우셨죠? 근데 현실로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외딴 섬이나 아무도 없는 데 갔을 때 여러분이 이제 배가 고파지고 뭘 먹을 걸 구하고 뭘 그럴 때 나는 돌도끼를 깎아서 산도끼를 잡고 뭐 하겠다가 될까요? 아닐까요? 당장 여러분 뭘부터 드죠? 아, 짱돌 드십니까? 계속? 물론 짱돌도 되겠죠. 예. 네, 막대기도 많이 들지 않을까요? 예. 작대기, 막대기.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의 인간의 모습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인간이 사용한 최초의 도구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분이 여러분 제인 구달이라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그 침팬지의 어머니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그 60년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안 간 그냥 영국의 한 아가씨인데 그 당시 이제 아주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이 남아프리카에서 리차드 리키라는 분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인간의 최초의 화석을 발견하고 막 그게 전 세계적으로 해서 막 난리가 났었는데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경도가 돼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나와서 하는데 제가 뭐 할 게 없을까요? 박사님을 돕고 뭔가 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그냥 가요. 그랬더니 뭐야 이 고등학교 나온 아가씨를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리차드 리키 박사가 그래 참 의지는 좋은데 너는 뭘 잘하니? 그랬더니 저는요 열심히 관찰하고 잘 기록도 하고 잘 된다. 마침 그 근처에 곰베라는 지역에 침팬치 보호 구역이 있는데 침팬치들이 뭐하고 지내는지 매일매일 관찰하면서 써라. 차근히 써라. 그래서 아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 아가씨가 거기서 6개월을 하다가 그 당시 사회를 발칵 뒤집는 엄청난 발표를 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인간만이 도구를 쓸 줄 안다. 인간만이 도구를 쓴다가 정설이었어요. 학기에. 그런데 이 아저씨가 가만 보니까 아닌 거예요. 개미래. 침팬지가 개미를 좋아해요. 먹이를. 근데 개미를 어떻게 잡아먹는 거 봤더니요. 풀잎 같은 걸 개미 물에다 막 쑤셔넣어요. 그 개미들이 침입자들하고 거기 달려들 붙겠죠. 그걸 꺼내서 이거 완벽한 그 도구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과일이 떨어졌는데 막대기로 이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줬고 아무래도 자기가 들은 얘기하고 너무 달라서 박사님한테 박사님 제가 보니까 이래요. 뭐 진짜 가보자.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사진 찍고 전 세계 학회 때 발표했더니 그냥 발칵 뒤집혀졌어요. 기존의 고정관념이 한순간에 저 고등학교 밖에 없는 아가씨한테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캠브리지에서 박사로 들어가서 대학 생략하고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그냥 박사로 해가지고 이걸로 해서 박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말 그대로 침팬지 어머니 역할로 같이 하면서 결국은
인간의 편견을 고치는. 그래서 그 이후로 전 세계에서 막 동물들이 도구 쓰는 사례가 막 나오죠. 여러분 수달이 조개 깨먹는 법 아시죠? 예, 자갈 들어다가 막 이렇게 들겨가지고 깨먹죠. 독수리가 타조알 먹으려고 자갈 들어가서 뿅 떨어져서 똥 깨트리고 들어가서 타조알 깨서 이렇게 먹고 뭐 이런 등등의 각종 사례가 발견해서 아, 인간이 도구를 유일하게 쓰는 게 아니라 동물도 쓰는데 인간은 도구를 제작한다 정도로 그것도 약간의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수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여러분 보시니까 아주 단순하면서도 엄청난 기존 고정관념의 변화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그림도 잘못된 거예요. 과연 인간이 최초로 들은 게 이 돌멩이일까, 이 막대기일까? 저는 막대기일 가능성이 더 높더라고요. 근데 왜? 고고학에서는 인간이 살아온 흔적 주거지에서 막대기는 다 썩어버렸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단지 남아있는 게 돌밖에 없으니까 돌이 최고다라는 그런 아주 고정된 관념으로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고. 그리고 또 인류 역사를 규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새로운 학설이 80년대에 나온 것이 레베카 칸이라는 이 하와이대 여자 교수인데 이 여자가 하와이에 있는 세계의 미니 축소판 같은 여러 인종의 어떤 흐름을 찾는 과정에서 여자분들에게만 유전되는 특이한 요소인 미토콘트리아 모계로 연결되는 DNA를 추적하다 보니까 그 변형이 나오는 게 수치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역산 추정해보니까 현생 인류의 최초의 조상은 아무리 올라가봤자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나타났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10만 년 살다가 한 5, 6만 년 전쯤에 빙하기가 다시 풀려서 간빙기사의 이 아라비아 반도를 막고 있는 얼음 장벽이 뚫리니까 여기서 아프리카를 탈출해서 구대륙 쪽으로 또는 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최후의 2만 년 전쯤에 남미까지 가는 식으로 파악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그 인간의 피부 색깔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황색이고 검은색이고 하얗고 그렇죠? 어렸을 때 뭐 잘 아시는 개그 있죠. 하나님 인간을 만들고 오븐에 굽는데 굽다가 탁 보니까 어이 너무 탔어. 에이. 그래서 다음번에 또 었더니 빨리 꺼냈더니 너무 덜 익어서 허해. 에이. 그래서 마지막에 잘 가니까 우리 황인종이 된다는. 그래서 웃어주시네요. 왜 피부 색깔이 다르죠? 해결을 못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적인 입장에는 돌연변이로 설명을 했어요. 돌연변이로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왜 그럴까? 결국은 세 종류가 있다는 걸 결론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 종의 핵심에 여러분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안데르탈인이 등장합니다. 이 네안데르탈은 지금은 멸종한 현생 인류 중에 하나예요. 쉽게 얘기하면 현생 인류가 아니라 이제 멸종한 인류 중에 하나죠. 현생 인류와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밀려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종 간의 그 결혼으로 새로운 종은 나올 수 없다는 게 기존의 학설이었어요. 여러분, 저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결혼하면 새끼가 나나요, 안 나와요? 나와요. F1은 나와요. F2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생식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다가 통설이었고, 당연히 호모사피엔스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이 결합했을 것 같긴 한데 그 후손은 없을 거라고 봤는데 이제 아닌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안데르탈 계통이 유럽 계통으로 봐요. 그리고 이 지금 유골은 안 나왔고 손가락 뼈랑 발뼈가 나와 있는 데니소바인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데니소바인이 결국은 아시아계와 연결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네안데르탈인 뼈를 갖다가 DNA를 근거로 복원했더니 이런 금발의 파란 눈의 아가씨가 나와버렸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럽, 북구 유럽 세력이 그 네안데르탈 계통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걸로 파란 눈의 애들이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사라져버린 네안데르탈 계통은 왜 사라졌을까가 또 숙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현생 인류도 언젠가는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거든요. 요즘 코로나 사태 같은 더 강력한 게 있으면 그냥 싹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고민처럼
왜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졌을까? 여러 가지 지금 작업들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비슷해요. 우리처럼 옷 이렇게 털도 뒤집어 쓰고 다 했는데 결정적인 하나의 최신 학설은 추위에 대처하는 방법의 차이점입니다. 현생 인류는 가죽을 뒤집어 쓰면서 실로 꼬매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고, 네안데르탈은 그냥 헛껍데기 가죽을 덮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주 추위해서 여러분 옆으로 틈새 바람 들어오면 이건 뭐 바로 감기 걸려서 하나하나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추위에 대처하는 결정적 도구가 어디는 있었고 어디는 없었다는데, 그게 뭔가? 예, 바로 실이에요. 실과 발. 네안데르탈은 이러고 살았고요. 얼어 죽기 딱 알맞게 사는 거고, 현생인은 덕지덕지 껴있고 꼬매있고 해가지고 추위에 살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 막대기만 들고 있던 존재들에게 새로운 도구가 출현한 것이 바로 끈입니다. 끈.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역사 배우면서 인류의 도구 가운데 돌과 몽둥이까지는, 막대기까지는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했는데 끈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인류 역사를 진짜 인간, 현생 인류의 그 위상을 만들어주는 결정적 도구가 끈이었다. 실화된 것으로 꾸며있고, 또 결정적으로요, 보시는 것처럼, 예, 유발 하라리가 그런 얘기도 같이 있는데요. 그 전에 썼던 돌도끼로 한다면, 돌로 뭘 잡다면 반경 한 1, 2m밖에는 이게 손이 안 가죠. 우리가 획득작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 아까 말씀 짱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멀리는 못 갈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막대기, 창을 드니까 한 3, 4m로 늘어났어요, 반경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디 갔죠? 예, 그 돌도끼와 끈으로 나무를 결합하는 복합 결합석기가 되는 순간 훨씬 파괴력이 높아지고, 이걸 멀리 널서 나무의 탄력을 이용해서 실로 이렇게 활을 만들어서 쏘아버리면 20m, 30m까지 가격이 되는 엄청난 변화가 뭐 때문에 나왔다? 끈 때문에. 그리고 그걸 두껍게 하면 줄로 막 엮을 수도 있고. 그리고요, 놀랍게, 그래서 이게 구석기 시대에 나온 바늘이 이런 걸 했습니다. 상당히 정교하죠?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예, 제가 아까 닭뼈가 저런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닭뼈 조금 길게 쪼개지죠? 찔찔 좀 갈고 이렇게 뾰족한 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홈까지 나오는, 이건 우리나라에서 나온, 우리나라 구석기에서 나온 뼈바늘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그 가치와 의미가 새롭게 강조가 되고요. 이렇게 창을 사용하고, 특히 보십시오, 이렇게 뾰족한 승배를 만들어서 나무에 결합을 하고 끼고 묶으면 진짜 막강한 무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보세요, 이렇게 활을 활용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멀리 있는 위험한 동물도 가격을 해서, 칼이 창 같은 걸 가까이 사다가 받칠 수도 있고 하는데 10m 이상 떨어진 데서 활을 쏴도 훨씬 더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끈으로 그물을 만들어 버리면 이 물고기 잡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냥 휙 던지면 공간을 다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낚시바늘도요, 낚시는 이렇게 되니까 요즘이야 강철 같은 걸로 고기를 잡아도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 뼈나 뭐 그걸로 하면 이게 똑똑 끊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힘을 받아서. 근데 아예 잘라요. 오다리하고 끈으로 아주 탄력 있게 착 묶으면 오히려 이게 탄력이 있어가지고 바로 낚을 수 있는 이런 도구를 인간들이 만들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선사인류의 도구 최초를 떠나서 우리는 돌, 막대기만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끈이라는 게 이미 존재했고 우리가 쓰고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안타까우냐면, 어렸을 때 학생들에게 이런 걸 알려주면 애들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머리로 그냥 팍팍팍 돌아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돌도끼가 최초로 썼어, 그렇게 썼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로 하는 순간 애들 머리는 굳어져 버리고 그걸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아까 그 관점과 내용을 달리하는 그 입장에서 이 사실,
교과서적으로 정형화된 지식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파격적으로 바꿔도 보고 변화도 해보고 실제 살펴보고 아까 여러분도 아셨지만 보아서 하는 게 히스토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찌보면 획득지적인 실질지를 이제 우리가 역사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인터넷에 치면 인류 최고의 발명품 10가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1위가 바뀌더라고요. 달력, 시계, 칼, 페니실린, 6위 페니실린 제는 나머지는요 다 선사 고대 시기에 발견합니다. 인류의 최초 시점에 거의 페니실린만 이게 의약품으로서 보고 질문은 네 번째 겁니다. 4위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을 여러분 약간의 그 졸음도 좁고 관심을 이끌려고 제가 한데 퀴즈를 냈습니다. 맞추시는 분은 제가 뭐 드릴 게 없나? 가위. 가위? 여기 가위 그 박물관이 있던데. 그릇이에요. 그릇. 도자기라고 썼는데 흙으로 만든 그릇. 자,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상식 그냥 현대의 10대 발명품 하면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주부가 뽑은 10대 특허청이 뽑은 현대 10대 발명품 1위가 뭘까요? 핸드폰. 이 여기 없나? 없구나. 네. 냉장고. 인간을 음식이 다 상하지 않습니까? 상한 음식으로부터 해방된 게 며칠 안 되더라고요. 몇 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프레온가스를 이렇게 돌려서 하는 그 기술.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그 수백만 그 소를 잡아가지고 유럽에 수출해 먹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냉동고 때문에. 우리도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찬장에 음식 넣으면 원래들 알고 좀 지나면 다 쿡쿡해서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음식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로부터 해발된 게 이런 거였으니까. 자, 이건 그냥 양념이고요. 자, 핵심은 인간 삶을 위한 기본적인 그 여러 도구 가운데 흙으로 만든 그릇은 저는 감히 물과 흙과 불의 과학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토기 자기라고 그러죠. 근데 뭐 좀 이따 말씀드리고 토기는 왜 만들었을까요? 예, 아주 훌륭한 교과서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과서도 이거 빨리 바꿔야 되는데 문제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도 맞아요. 왜 만들었냐면 중근동 아시죠? 저 퍼타일 크리센트라고 해서 그 지금 중동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은 그 결과물들을 담은 저장 그릇이 도구예요. 그게 맞습니다. 도구가. 그게 서구 유럽에서 중근동을 중심으로 인식한 19세기적 고고학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이 동북아 지역은 달라요. 환경과 내용이 달라요.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신석기 토기가 곡식 담으려고 만든 토기 같아 보이세요? 자, 토기는 왜 만들었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리 기능이에요. 조리. 토기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당시의 기능은 저장은요. 이런 나무판으로 이렇게 해도 저장할 수 있고요. 풀로 이렇게 엮어도 저장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저장 방법이 있는데 토기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에 한다. 그리고 이건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인데요. 토기를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13,000년 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3,000년 전에 지구가 추웠다가 마지막 빙하기가 점차 따뜻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상에 이 저 위에 많은 얼음 빙하들이 있었는데 그게 따뜻하니까 녹아내리겠죠. 녹아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중국, 한국, 일본이 붙어 있었어요. 13,000년 전까지는. 근데 급격히 따뜻해지니까 물이 막 내려가가지고 현재 이 지형이 13,000년 전에 완성된 지형이에요.
그 가정이 한 5천 년밖에 안 돼요. 5, 6천 년. 그러니까 급격히 육지가 여기가 다 산동반도하고 한반도가 붙어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동해만 좀 큰 바다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일본하고도 여기까지 이렇게 붙어 있었던 이런 상황인데 결론은 13,000년 전에 대륙의 한 부분이었던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가 다 바다로 해안가로 삼면이 바다가 된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그 전에 먹고 살던 방식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그 전에 사냥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채집하던 방식에서 육지로 막히고 우리 바닷가에 가니까 먹을 게 많아요. 뭐가 많을까요? 조개입니다. 조개. 어디 도망 못 가고 이렇게 보면 빌빈 돌아다니는 것들 뿔 다 그걸 건졌어요. 그거 어떻게 먹으면 되죠? 그렇죠. 그 당시는 아직은 삶는다는 개념은 몰랐고요. 별로 포기해서 먹을 수 있고.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조개깨는 다 그냥 아그라져가지고 어떻게 먹겠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연히 불에 놨더니 쫙 올고 아주 맛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하나씩 매번 해먹고 잘못하기 귀찮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바로 조림. 예, 이렇게 수면이 확대가 되고 보신 것처럼 이 토기는 새로운 생활 환경, 식생활 환경에 대응한 아주 중요한 인간의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토기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우리나라에 온대 화렵님이 만들어지면서 도토리 같은 게 엄청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도토리 드셔보셨나요? 생으로? 떫어서 못 드시죠? 그걸 어떻게 떫은 기운을 없애죠? 예, 토기에 물을 넣고 한 4, 5일 담가놓으면 떫은 맛이 탄닌 성분이 싹 날아가고 그거 갈아서 먹고 아니면 조개 여기다 담아놓고 물 부어서 하면 이 맛있는 조개탕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것처럼 해안가에 가면 폐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폐총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조금씩 해서 그렇죠. 두께가 뭐 한 4, 5m, 길이가 뭐 몇십 메타 되고요. 일본에 가면 1kg짜리 폐총 쓰레기장이죠. 요즘 옛날 난지도 같은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까지 계속 먹고 버리고 그런 쌓인 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토기에 끓여낸 거. 그래서 결국은 방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과서는 19세기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서구 고고학적인 인식의 정형으로 교과서를 토기는 저장 딱 써놓은 다음부터 그걸 교과서 저자들이 안 바꾼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저 교과서도 쓰고 검정도 하고 안 그러면서 바꾸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제대로 잘 안 바꿔요. 요즘은 좀 많이 바뀌고 있지만 그거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한번 고정관념 잘못 바뀐 게 이렇게 무섭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 토기가 왜 만들어졌냐? 13,000년 전에 지금의 기후와 지형이 만들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인간의 적극적 대응의 결과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 빗살무늬 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말했었지만 빗살무늬 토기가 왜 뾰족하죠? 이 진안에서도 이 빗살무늬 토기 뾰족한 거 잘 나온 거 아시죠? 네. 왜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퀴즈에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이거 세울 수 있나요? 이렇게 딱딱한데 못 세워요. 근데 어떻게 이걸 귀찮게 이걸 만들었죠? 그냥 평평하게 뚝 잘라 만들면 됐을걸? 예. 이게 나오는 데가 다 모래변이에요. 모래사장. 강변, 해변, 특히 해변에서 그래서 해변에서 오히려 평평하면 이렇게 굴곡짐을 쓰는데 쭉 하고 톡 떠주면 딱 돼요. 그리고 요 옆에다가 바로 이렇게 꼭 박아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나무 놓고 불 때면 바로 조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조리하는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걸 무슨 문양이라고 하죠? 왜 빗살무늬죠? 이게 빗살무늬 토기예요. 그렇죠?
빗살무늬 토기. 빗살이라는 게 뭐냐면 빗, 머리 빗는 빗이죠. 빗으로 이거 문양 냈다 이거예요. 진짜 그랬을까요? 절대 아니. 이 당시에 빗이 있는지도 문제지만 빗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빗으로 문양 낸 게 아니에요. 꾹꾹 이렇게 그은 거가 아니라 누른 거예요. 이렇게. 누른 거 아니면 퍼벅 찍은 거 그런 건데, 그러니까 빗으로는 절대 낼 수 없는. 근데 이름은 빗살이에요. 이게 실체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게 1930년대 그 스웨덴 고고학계에서 스웨덴에도 이런 토기가 있어요. 우리하고 연결되는. 보니까 야, 빈 모양 비슷하네 하고서는 캄카라믹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빈 문양 컴프 타입 토기예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일본 애들이 줄목문 토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줄이 빛이에요. 빗줄자예요. 그러면 빈 눈금, 그 빗살이에요. 빗살 무늬. 로 그냥 번역이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컴카라믹이 그냥 1920년대, 30년대 표현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빗으로 한 것도 아닌 것도 알고 어떤 의미와 내용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 한번 용어가 정착이 되면 이렇게 바꾸기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이제 본질로 들어가서 이 문양이 무슨 문양일까요? 무슨 무늬는 무늬예요 분명히. 근데 이 문양이 빗살은 아닌 게 이제 확인이 됐죠. 그럼 이게 무슨 문양일까? 파도. 예? 파도 불에. 파도? 아니 불에 흐름. 불이요? 불 뭐야? 불에 이렇게 흐름. 아, 불에 흐름.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직접 다 새긴 거예요. 불에 의해서 생긴 건 아니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이 토기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다 흙을 쌓아서 이렇게 땡글땡글땡글 올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햇삭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다 됐어요. 그리고 문양을 이렇게 세워서 여기다 냈을까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냅니다. 그래서 이걸 문양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면 뭐 뒤집어서 위에서 딱 보면 알아요. 무슨 문양일까요? 뭐 잘 보세요. 햇살 무늬. 태양에서 빛이 쫙 나와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도 지금 볼록볼록볼록 이렇게 됐죠. 이거 위에서 보면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이거 중요한. 그 당시 신석기 시대인들에게 뭐 그 전부터 좀 가장 중요한 건요, 해예요. 해. 생명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 그 건국 신화를 보면요, 그 단군도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낳은 자식이, 웅녀와 낳은 자식이 단군이죠. 근데 이 환인 환웅은 그 한자적 표현으로 불교적 개념이지, 이건 하늘님이에요. 하늘님. 외국가에 나오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그걸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하늘 개념으로 구체화되지 않고 해로 구체화됩니다. 그걸 구체화한 존재가, 여러분 여기 고조선이고 그 고구려에 보면은 고구려 주몽이라는 존재가 누구의 자식이죠? 해모수라고 들어보셨어요? 해모수와 유화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알로 태어난 주몽이죠. 해모수가 무슨 뜻일까요? 해머스마예요. 해머스마. 머슴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종 뭐 그런 건데, 어린아이를 머스마야 그런 표현 쓰죠. 우리 고유어로 사내 남자를 표현하는 표현이 머슴이고, 해는 바로 해요. 해. 하늘에 있는 해. 해아이, 해남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해요. 해. 하늘. 그래서 고구려 그 건국 신화에 나오는 표현은 주몽이 일자예요. 해의 아들. 아버지가 해와 해머슴이에요. 해모수.
처음 들으시나요? 이게 여기서 끝나잖아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청동기에 보면은 청동기 문양의 맨 해 모양이에요. 당장 지난 이 박물관 아는 분들 뒤집어 놓고 보세요. 해입니다. 해. 해의 강력함을 여기다 담아서 해가 준 음식, 쌀, 뭐 곡식, 뭐 어패류 등등을 다 끓여 먹는 감사함을 표현하는 상징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얘기가 너무 좀 길어지는데, 예, 어쨌든 이런 식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뭔가 좀 달리 보이는 게 막 보이시죠? 자, 요거만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흙으로 만든 그릇이 이런 세 종류로 크게 대별돼요. 이걸 톡이라고 하고, 이걸 독이라고 하고, 이걸 작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근데 왜 이렇게 다르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막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시작하시고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굽는 온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방법이 다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노천에서 만든 거예요. 가마 그런 게 아니라 장작불로 불 피워가지고서 장작불로 올라갈 수 있는 온도가 한 800~900도인데 노천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회색이 나는 건요. 가마가 등장합니다. 폐쇄요가 등장합니다. 온도를 높이려면 열을 집중해야 되니까 용광로처럼 가마를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계속 태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산소가 다 타버려요. 이건 산화된 현상이고요. 산화철 현상입니다. 철분과 산소의 결합으로 붉은색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예, 이게 이제 노천에서 본 거고요. 이렇게 가마에다가 밀폐된 곳에 넣고서 떼면 이 안에 있는 연료를 계속 공급하니까 산소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토기 안에 있던 산소까지 다 끌어다가 태워요. 이렇게 환원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산소가 있던 자리에 이 잿빛들이 들어가면서 다 회색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무스름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기벽이 치밀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기는 흙을 바꿔요. 우리 그 지구상에 워낙 철분이 많다 보니까 흙에는 철분이 다 녹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화돼서 붉은 기운이 나오는데 이 고룡토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건 흙이 아니에요. 바위가 풍화된 풍화토예요. 그래서 바위에는 산소가 들어갈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풍화된 걸 구하다가 그걸로 형형을 해서 1차 붓고 모양 내서 유약이라는 아주 독특한 또 화학약품을 발라가지고 유리질의 결과물까지 만드는 엄청난 새로운 창작품을 중국인들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18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1000년 가까이 지들만 만들어 먹었어요. 저 기술을 절대 안 알려줬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중국이 이제 혼란에 빠져 5월이라고 지금 상해 죄송합니다. 항주 조금 그 밑에 있는 그 저 경천요 월주 그쪽에 있는 그 5월 국가에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도망을 하고 그랬어요. 그때가 후삼국 시기. 그래서 지금 지난 도통리에 초기 청자 나오는 거 아시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것까지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지난 도통리가 이게 범상치가 않아요. 저도 가봤는데 그 곽장근 선생이라고 그 군산대 계신 분이 꼭 저기서 와서 보라고 그냥 계속 해서 같이 이제 와서 봤더니 제가 봐도 끔찍한 거예요. 이거 그냥 넘어갈. 그래서 지금 통설은 이제 고려 시대에 그게 9세기냐 10세기냐 갖고 논란이 있는데 10세기가 되면 그건 고려 기원설이 되고요. 9세기가 되면 후백제 기원설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시기차가 뭐 이렇게 많지는 우리 후백제 있던 시기가 37년밖에 안 되니까 좀 애매한데 이 진안이라는 곳에서 청자가 갑자기 나오기가 매우 힘든 동네거든요. 입지였거든요. 왜냐하면 독이 자기를 만들면 그거 싣고 배에 실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물길이 또 중요하고 연료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흙이죠. 고령토가 진짜 있어요. 그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진안 도통리라는 그 골짜기에 놀랍게도 저런 초기 청자들이 이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중국 애들이 와서 그냥 만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체 개발로 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 단계가 훅 떠요. 그래서 후백제가
중국 5월 지금의 항주 근처에 있는 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5월하고 사신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중국의 최고 특급 그 기술 개발자들을 초빙해서 한 게 아닌가로 추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아이템인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석이 뭐 교과서적으로 10세기경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강진, 그리고 한 11세기로 내려온 부안. 근데 진안이 느닷없이 나오고 이걸 어떻게 되지? 해가지고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자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 식생활, 그 생계 양식의 변화에 수부응하면서 발견되고, 이게 사실은 금속 제품의 어떤 그 개발하는 거하고 다 연결이 돼. 불을 만들면서 같이 나오는 그 동시 제품이니까. 그러면서 흙과 물과 불의 과학이라는 관점,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도 훨씬 재밌지 않을까요? 네, 애들이 그냥 뭐 우리가 깨지는 거를, 이게 왜 깨질까? 이걸 안 깨지고 그냥 뭐 세니까. 그게 아닌 거죠. 소성도가 달라지고 방력이 달라지고, 그걸 조금 과학적으로 알고 원리적으로 이해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아시아 세계가 서구에게 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술은 매우 뛰어나게 많았어요. 이게 엄청난 기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약 만드는 기술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과학이라는 학문하고 연결이 안 되고 그랬어요. 그 기술을 설명하는 원리를 정립하면 그 원리는 어디나 적용할 수 있어요. 과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재현 가능성이 과학이잖아요. 근데 기술로만 그걸 하고 그 원리의 근거를 파악을 안 하고 가니까 우리는 결국은 과학이라는 학문 체계와 연결된 서구의 근대에 의해서 완전히 동아시아, 동양 세계가 다 먹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의 고민을 저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기존의 그 고정관념화된 인식에서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이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결론은, 청동기가 그 인간의 최초 금속기로 이제 등장하죠. 신석기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청동기를 만들었을까요? 이것도 온도입니다. 가장 낮은 온도에서 녹아요. 그래가지고 지구상에 가장 많은 금속은요, 놀랍게도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그 다음 철, 쫙 있는데, 우리가 청동을 쓰는 이 구리, 이 존재는요, 한참 내려가가지고 저 16, 여기도 여기인데, 알루미늄, 철, 쭉 하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리가 비싸요. 근데 이렇게 희소한 구리를 왜 인간이 최초의 금속으로 썼는가? 온도가 낮아요. 녹는 온도가. 근데 그냥 구리는 조금 높고요. 거기에 합금이, 불순물이 섞이면 오히려 이게 노천에서 녹아요. 이게 가능한 겁니다. 철은요, 완전히 용광로에서 쇳물 떨어지니까 1535도 이상에서 녹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철은 이렇게는 못 만들고 한 1200도에서 벌겋게 달궈져서 막 두들겨서 그 불순물 제거하는 단조법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철은 또 됐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온도 때문에 인간이 최초의 금속을 했고요. 또 하나, 여러분, 청동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청동이니까 푸르스름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고요. 이런 게 황금색입니다. 이런 색깔은요, 2000년, 3000년 동안 땅속에서 녹이 쓸어서 푸르스름, 그러니까 청동은 동이 녹슨 게 청동인 거예요. 동의 원래 모습은 이렇게 번쩍번쩍. 그래서 여러분, 청동 검을 들고 청동 거울을 들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 보면 화려 뻑적지근합니다. 번쩍번쩍. 이게 사소한 거지만 여러분 지금 듣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지만, 내가 왜 저걸 이제 몰랐지? 이제 알지? 쇠는 무슨 색깔일까요? 되게 이제 우리가 쇠가 보면 저렇게 돼 있죠? 쇠 색깔은 이게 고구려 벽화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하얀 은빛 나는
여러분 장다르크가 쓰는 그냥 갑옷 입고 있죠? 은갑옷이 아니라 쇠갑옷이. 근데 원래 저렇게 하얘 은빛 나는 갑옷. 이게 산화되면 무슬하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사소하지만 몇 가지 제가 의문점과 내용들을 지적해드렸습니다. 자, 진짜 준비되고 여기까지로 정리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 인문학적 상상력의 핵심은요, 그 원형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그 본질을 우리가 접근하면 훨씬 더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 내지는 선입관들이 얼마나 오래전에 이미 깨지고 바뀐 건데도 아직도 그걸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게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이미 고착화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약간 비틀어 보기, 위에서 보기, 뒤집어 보기, 뭐 이런 식의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는 인문학의 어떤 그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진안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한번 저 진안이 좀 관심이 있거든요. 또 제가 나중에 또 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